자, 이어서 이 세션의 두 번째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종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께서 월급쟁이, 목돈 만드는 실전투자법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해도 되죠? 네. 마지막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초청해 주신 뉴스토마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막강인 것 같습니다. 본래 마지막 강의하는 사람이 좀 부담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기도 하고 적습니다. 먼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게 좀 공감이 됐으면 해서 제가 여기 온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정책의 목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의원님께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는 시장 안정이고,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 단어가 빈틈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주거 수준의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느껴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수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자꾸 그러는데, 이 불안정, 안정과 불안정, 급등락은 불안한 거잖아요. 급등이든 급락이든 그런 관점에서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하는 점을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도 결국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세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 다 기억하죠? 2년 전에. 그런데 서민들이 가장 주거 고통이 많은 겁니다. 아무리 진보 정권이지만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오늘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주택이 계속 살아있다면 이 삶의 질이, 주거의 질이 좋아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여기 와서 그렇습니다만 조선이나 매경이나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글을 국민일보 이렇게 칼럼을 쓰면서 그런 걸 많이 꼬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없기 바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잖아. 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앞서서 했던 분들이 다행이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내용을 저는 간단한 요지로 그냥 이 솔루션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이 다 나왔습니다. 서울은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한 20년. 일본도 집값이 오를까요? 도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적어도 서울은 예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김현 책임 연구원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고 또 이동현 박사님도 그랬는데 10년 주기설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5 내지 6년 집값이 오르면 4 내지 5년 정도 하락하는 사이클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리고 뭐하고 할 시간이 좀 별로 없어요. 말하기도 지금. 좀 이해하시죠? 오히려 귀담아 좀 눈으로 보시는 건 앞에 자료가 많고 하고 하여튼 저의 얘기에 지금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근데 여기에 숫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통적 숫자가. 근데 일본은 15년 설이 있고 미국은 2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5년인가 이걸 들어봤더니 아무리 급해도 이 얘기는 좀 할게요. 오늘 답이 다 나왔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합니다. 이 기간이 물론 그 앞에 토지를 사야 되겠죠. LH나. 이 기간이 5 내지 6년이 갑니다. 자, 여기 어떤 분들은 조금 공급 사이드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시장 작동 원리란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법칙을. 요 가정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가정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뭔가 아십니까? 이 공급이 또 중요한데, 공급이 아까 40, 60 그런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근데 결론은 뭔가 단기적으로는 수요의 변동, 수요의 이동이 단기적으로는 더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4 내지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적으로는 공급 측면, 공급 사이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좀 어렵나요? 저 잠깐 예를 들게요. 예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MZ세대가 주택을 거의 35, 40%,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집을 안 샀던 MZ세대가 2000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까 말했잖아요. 영끌한다면서 벼락거지. 집을 안 샀더니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게 바로 두 가지 이 교재에 있는데 수요 곡선을 이동합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하나 있고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그동안 집을 안 샀던 MZ세대가 문재인 정부 내내 2014년부터 집값이 올랐습니다. 수치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본래 강남의 재건축은 2013년부터 올랐어요. 집값이 5년 이상 오르니까 젊은이들이 집값만 오른 거 아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1차 전세 가격, 여러분 질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시장 가격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하나는 전세 가격이 있고 2차 매매 가격이 있어요. 저 책에 이걸 잘 쓰고 있는데 세 번째는 월세 가격이에요. 반전세 포함해서. 요거까지 알고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뭐부터 올랐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전세부터 올랐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전세가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고 전세의 동향을 잘 읽으면 매매 가격과 월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딱 이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금리와 월세 전환 이율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지금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큰 변화의 틀만 좀 이해해도 오늘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전세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세 오르니까 당황해서 집을 살까 말까 하는데 MZ세대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거 오늘 내 집 마련의 월급쟁이들을 위한 이 주제에 딱 맞아요. 뭘까요? 적어도 2016년, 18년에는 샀어야 됐어요. 이따 그래프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전세는 매매의 1, 2분기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아직 전세는 안 오르고 있죠? 근데 서울의 전세가 한 3개월 정도 오르면 부동산은 위클리가 아니라 이 부동산원은 매주마다 발표를 하지만 이것도 여러 번 혼동해요. 이 장기 데이터가 중요해요. 부동산은 먼 소리도 아니에요. 월간 달. 저 같은 경우는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저는 분기, 쿼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세와 거래량은 우리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다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다 정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3개월 정도 오르네. 이번엔 또 2달 정도 오르다가 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쨌든 3개월 정도는 올라야 데이터가 안정적이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좀 이해되시죠? 네, 넘어갑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 더 보태면 전세까지 오르는데 참 설명할 시간이 없네. 뭐예요? 거래량이 3개월 이상 평균 거래량이 증가했습니까? 지금 4월의 거래량이 이 3천 몇백으로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10년간 5천에서 6천 호 정도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지금 집값이 앞으로 바닥 찍었다 오르다 이렇게 얼치기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지만 이 말이에요. 과학적 근거가 객관적. 좀 이해되세요? 제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저에게 던지는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근데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가 오를까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따라 달라요. 경제학은 인과성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올랐으면 매매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순으로 탄력성이 반영이 그대로 매매에 영향을 미치겠죠. 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매매 가격이 오른다고 전세가 오른다. 이거는 참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이거는 전세 가격이 오른 이유에 따라서 좀 달라요. 좀 부연 설명 못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참이에요. 확률이 70% 연구 보고서가 많아요. 그런데 매매 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증가할까요? 이 반대 질문 해볼 수 있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주식을 생각하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오르기.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집을 언제 살 것인가? 이게 좀 월급쟁이 여러분, 젊은 분들 고민이 될 텐데 지금 얘기를 바로 할게요. 경기도와 인천은 수도권은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수도권과
그러니까 경기와 인천, 강북은 지금 집을 사도 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알 수 없다가 저의 얘기입니다. 좀 정리합니다. 강남이 한 2개월, 3개월, 대표적인 게 잠실이죠. 30% 떨어지고, 집값의 고점은 언제 찍었는지 아십니까? 좀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2021년 서울은 10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 하반기에 빈곡점이 온다면 올 9월, 10월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설명하면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 집값의 패턴을 보면 5 내지 6년 오르면 4 내지 5년 내린다고 그랬는데 2년 정도가 걸리면 대개 쌓였던 거품이 대개 빠집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요. 서울의 집값이 오를 때 순서가 있어요. 이걸 시장의 계층 구조화라 그래요. 이게 뭘까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뭐 이 정도 하고라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알아두면. 뭘까요? 부동산도 지역별로 한꺼번에 다 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적지. 어떻게 오를까요? 한 번도 지난 30년간 변화가 없는 법칙이 최상위 시장인 강남이 먼저 올라요. 강남 중에서도 재건축 중에서도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강남 한강변 재건축이 올라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한강이 먼저 올라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성수동이나 오르는 이유는 용산이 오르는 이유가 있다. 그러고 나면 강남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올라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뉴스토마토 우리 여러분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용 성남동이 올라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갔어요. 마포까지. 지금 생각.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중간까지. 본래 5등급인데 3등급 간결하게.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가 올까요? 노도관과 금강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올 가능성이 올 가을에 좀 있다. 올해 만약 9월하고 10월에 주택거래 전세 가격이 하락이 멈추고 상승 전환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인 경우는 약 52에서 기간마다 좀 달라요. 54 정도 되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70%가 될 때 이때 변곡점이 와요. 그렇게 되려면 매매 가격이 분모, 전세 가격이 분자인데 원래 집값이 오르려면 전세가 먼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집값은 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70%일 때가 과거에는 서울에 아파트인 경우에 빌라 아니에요? 또 재건축 아니에요? 신축과 구축과 재건축을 구분해서 자꾸 얘기하면 깊어지죠? 예,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한 10가지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여기 부동산 경기는 예측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단기 예측에 미치는 영향, 중기 예측에 미치는 영향, 또 10년의 이 중기 예측으로 가볼게요. 5년 정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필요하다. 집을 한 번 사면 보통 얼마 정도 보유해요? 10년 정도 보유하기 때문에 중기, 장기 예측이 더 우리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중요한 요인이다. 자, 여러분, 서울은 강남 오르면 마용성, 노도강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마용, 성광, 요즘 용산은 단어 하나 중에 용산은 이제 강남 반영으로 최상위 시장으로 위치가 상향되었어요.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움직여요. 이 대통령실이 이전했고 용산에 민족공원이 들어서면서 또 용산이 한 10개 정도가 돼요. 저도 지난주에 HDC 그룹의 회장님하고 사장단 강의를 제가 건설사에 자주 가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용산 우리 뉴스토마토 기사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10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 이 중요한 게 중심지와 비중심지를 구분하라.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 중심지가 3군데가 있어요.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지역 선택. 시기 선택은, 지금 올 9월, 10월경이 분수령이 되어서 이때 거래량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 턴한다면 이제는 서울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중에서도 어디가 먼저 오를까요? 다 아시다시피 과천과 판교와 강교가 움직이면 수용성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오를 때 대도시가 먼저 움직일까요? 중소도시가 먼저 대도시가 먼저 움직인다. 이게 부동산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유동성 지수가 더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만약 유동성 지수라는 지표를 우리 젊은이들 월급쟁이 잘 보십시오. 유동성 지수가 증가했을 때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40 내지 50%로 돼 있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한 것만큼 절반 정도는 집값을 밀어붙인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두면 많은 요인 중에서 금융의 역할이 좀 커졌고, 단기적으로는 수요에, 그러니까 젊은 MZ세대가 이번에 집을 샀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동했고 공급은 그대로예요. 그게 지금 집값을, 선호도가 어디예요? 강남과 마용 성강을 선호하는 주거 트렌드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쏠림 현상 때문에 양극화. 좀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집값과 전세값은 동행하고 이런 건 다 보시고요. 이 도표는 여러분 많이 내리면 많이 오른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잠실도 28억 갔던 엘사 아파트가 19억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딱 9억 떨어지니까 30%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숫자를 제가 좀 강조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IMF나 글로벌 위기 때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때가 35%입니다. 평균. 근데 이번에 잠실에서 정확하게 30%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아는 바와 같이.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2달 전으로. 30% 떨어졌다면 그 시각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공부를 제대로 했던 사람은 최고로 많이 떨어진 게 35%인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5% 있군. 이거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 이해되죠? 그래서 근데 집을 산 사람은 언제 샀다고요? 예, 30% 떨어질 때 산 것입니다. 그럼 왜 샀을까요? 에? 좀 기다렸다가 35%. 왜 위기가 왔을 때 최대로 떨어진 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딱 2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무릎인 것만큼은 알겠다. 왜냐하면 지금 30% 훅 떨어졌잖아요. 잠실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럼 5%가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남아있고 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언제 얼마 떨어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2가지는 2 내지 3년, 길게 보면 4, 5년 후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아까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또 분양가도 오르니까 올라가실 가능성은 많다. 그랬더니 저 주변에서, 제가 잠실에 살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아들 사준다면서 많이 좀 샀습니다. 예, 뭐라고 하면서 샀을까요? 난 투기꾼이 아니거든. 내 아들도 여기 잠실 내가 잠실 살고 있고 아들도 결혼하는데 여기에 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올해 월급쟁이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5% 떨어져 봐야 어차피 사고 팔 투기꾼이 아니거든. 그래서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2가지. 하나는 장기 사이클을 보니까 서울은 지금 사는 게 5% 하락 가능성이 리스크를 안더라도 이거는 감당 가능하다. 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좀 있거든? 자식이 전세보다는. 이런 생각으로 샀더니 결과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예, 지금 24억 하거든요. 한 5억, 6억 올랐잖아요. 저보고 자꾸 쪽집게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 좋아. 전 모르고 판단은 본인이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리고, 많이 내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예, 반등은 힘이 셉니다. 굉장히 중요한 30%와 이런 얘기들을 지역별로 달라요. 강남은 안 내린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강남은 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르고,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벤치마킹인데. 2번째, 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르고 상승 기간이 가장 길고. 저 말 아시겠죠? 예, 강북보다 얼마나 길어요? 6개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먼저 오르고 상승 기간이 길고 많이. 그래서 30년을 계산하니까 누적된 게 어때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진짜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동현 우리 박사님이 잘 얘기해서 제가 하나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여러분 부동산도 종류가 많아요. 주거용이라고 해서 미국의 교과서는 이게 레지던셜 리얼티라고 하고, 업무용을 또 구분을 해요. 오피셜 리얼티라고 그러고, 상업용을 이제 커머셜 리얼티, 그 다음에 랜드, 또 산업용이 있어요. 막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순서가 있어요. 알아두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천자문하고 천억자선가의 청년 모임을 저희 제자들인데 갔는데, 사실은 2014년부터 저의 강의, 저희 제자니까 10억의 현금을 가지고, 이게 자기 전체의 자산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강남에 오피스 빌딩만 사서, 아파트 아니에요? 예, 이것만 사가지고 딱 5년 동안에 10억을 가지고
1,000억을 만들었어요. 좀 놀랍죠? 네, 이 사례가 있다라는 것만, 이 법칙이 오늘 지금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게 뭐냐? 우선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오르는 순서는 오피셜이 올라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설명을 못해요. 이유가 굉장히. 두 번째는 오피스가 오르고 나면 요즘 상가가 공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죠? 상가로 이동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래야 산업용이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토지가, 그러니까 토지가 맨 마지막에 오른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희 얘기는 이제는 뭐 정권이 바뀌면 또 다주택자 규제를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중소형 빌딩, 꼬마 빌딩, 강남 아까 말 놓쳤는데 서울의 중심지는 세 군데다. 하나는 광화문 시청 종각이에요. 예, 이걸 도심감. 그 다음에 여의도와 영등포. 영등포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여의도는 이미 비싸요. 예, 아파트가. 세 번째가 강남권이에요. 예, 강남 서초 송파인데 사실은 이게 행정권과 생활권이 달라요. 뭐냐 그러면 양재에서 신사까지, 교대역에서 잠실까지, 예전에는 삼성동까지 이 10십자로를 동그라미를 치면 생활권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지역은 변화. 오늘 키워드가 변화였잖아요. 이 지역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거여 마천은 강남의 중심 생활지가 아니다. 좀 들으면 좀 거여 마천에 집을 사가지고 내가 드디어 강남의 중심지에 입성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좀 고개가 가끔 들어지죠. 지금 그 얘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행정권으로 보지 말고 생활권. 생활권의 기준은 소득이 같습니까? 동일 생활권. 교육 수준이 같습니까? 직업 수준이 같습니까?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교과서에 생활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 넘어갑니다. 아까 쭉 했고. 오늘 이것만 아셔도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죠. 지금 압구정이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땅값이 오른 겁니까? 건물값이 오른 겁니까? 아니, 이걸 우리 아셔야죠. 땅값이 오른 겁니다. 건물은 40년이 되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이코노믹 밸류가. 그 밸류가 프라이스를 결정하죠. 이해되셨죠? 예, 그럼 땅값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해야 되고 네 가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그러니까 압구정으로 들어가려는 인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소득이 압구정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인프라, 교육과 교통과 여러분 이제 산업과 상업인데 아까 좀 이동현 그 박사님 얘기는 맞아요. 예, 교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소득층은 달라요. 상류층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목동이나 강남이 비싼 이유가 돼. 예외도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산업 인프라와 윤석열 정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산업 인프라 좀 관심 가집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돈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상권이 발달하는 인근 지역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아이고, 제가 마친다면서 자꾸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서울에 뜨는 지역을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을 한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꼬마 빌딩, 정확하게는 중소형 빌딩에 광화문의 변화가 많다. 앞으로 용산을 좀 주목해 주세요. 을지로 상가 이런 데는 상가 이런 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요. 자, 용산이 라드팡스 거리 8km 다 갔다 오셨죠. 라드팡스 거리는 프랑스의 중심이면서 주변 지역보다 땅값이 서너 배 비쌉니다. 지금 용산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좀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 중심지인 광화문, 아까 이렇게 충구 종로, 그 다음에 한류문화 중심지인 강남, 말하자면 삼성동, 청담, 요즘 압구정이 핵심이죠. 여기에 강변이 보이는 지역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이. 그래서 이 거리가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서울역, 남영역, 숙대, 이 거론하는 이유는 또 좀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삼각지, 용산까지 이 8km가 관광 명소로 개발이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가장 큰 변화, 미래같이 미래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자, 그런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다.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월급적인 데에서 마지막으로는 상기 신도시. 그다음 앞으로 도시 개발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보는 분들에게는 큰 행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심 복합 개발이 큰 하나의 방향이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죠. 두 번째 큰 하나는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심 복합 개발 쪽에서 청약 경쟁률이 직주 근접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근하면 58분 걸립니다. 출근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을 소비하는데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지니까 100만 원입니다. 이 직주 근접이란 말이 실감이 나시나요? 1시간씩 출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사실은 이 비용을 스트레스나 시간 비용을 따지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1시간 용인에서 다닌 사람과 광화문 옆에 있는 여기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은 얼마를 경제적 편익을 누리고 있다고요? 아, 나 지금 매일 1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월세에 반영이 되어서 집값에 반영이 되고 지금 그래서 가격 차이가 7, 8억씩 차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좀 이해되시죠?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서울이나 여기 좀 상기 신도시는 꼭 청약하십니다. 제가 LH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저의 좋은 신도시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죠? 잘한 거예요. GTX ABCD 이거 놓치지 마시고 신설 역세권이 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이 얼마나 될까 보았더니 15에서 23%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그러니까 청량리나 이런 데는 이 삼성동 같은 데는 교통이 한 4가지가 들어가죠. GTX A, C, B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집값이 적어도 80% 정도는 오를 거다. 그럼 이왕이면 어때요? 교통량이 많은 확충되는 지역을 선택하면 좀 더 확실하게 내 집 마련과 또 경제적 이득을, 주택은 살기도 좋아야 하지만 사기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은 한 가지로 보면 안 된다. 살기 좋은 거 주거 가치도 높아야 하고 투자 가치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랬을 때 이걸 우리는 완전체 슈퍼 아파트, 미국에서 하는 슈퍼 리얼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그래도 꼭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양해 바라고 우리 또 뉴스토마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